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진행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선사의 배가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일맥상통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이 중국에 비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수십 년 낙후됐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료 폭탄을 쏟아부은 의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파키스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1년 전까지 같은 나라였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최근 관계 회복에 나서며 54년 만에 무역도 재개했다고 합니다. 두 나라의 밀착을 인도와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3월 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들 기업은 한 달 동안 대통령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기업에 미국에서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최고 경영자들 간의 전화통화 이후 결정된 사항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한 베이지북에서 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24일까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니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관세 등으로 향후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실제 일부 기업들이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관세가 49번 언급됐고 불확실성이 47번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2025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정 관련 법안이 중요한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됐습니다.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5조 1978억 엔, 우리 돈으로 1120조 원인데요. 일본 유신의 요구를 반영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화하고 모든 가구에 연 11만 8,800엔의 국공립 사립학교 학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연소득 103만 엔에서 160만 엔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추가 파병된 북한군은 죽거나 다친 북한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로 최전선에서 비슷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전선에서 복귀한 북한군의 전술이 소규모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면서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 지구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서 하마스와 직접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는 익명 소식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질 식사인 에던 볼러가 최근 몇 주 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하마스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은 미국인 인질 석방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장기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만 합의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1997년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이후 직접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중에서 미국 국적자는 5명이고 이 중에 1명만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42일간 휴전은 연장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만료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고 나면 바뀌고 만나면 싸우고. 이런 소식들을 최근에 저희가 많이 네,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가 매일매일 그렇죠.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말과 음. 오늘 하는 말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수입 제품, 이제 멕시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 4일부터 이제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그렇죠. 밝혔죠. 근데 네. 하루 만에 또다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면제한다. 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밤 사이에 나온 뉴스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면 말이 바뀌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도 관련 주가들이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모두가 울고 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이 북미에 생산되는 차량 중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간의 무역협정 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25% 관세 부과는 면제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 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가 없으니까 미국에다가 생산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발표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이렇게 자동차 최고 경영자들과 전화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나온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북미 자동차 공급망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다양한 차량 부품들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조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국경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관세를 붙이게 되면 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자동차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관세가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자동차 제조 비용이 적게는 $3,500, 많게는 $12,0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넘게 그렇죠.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날 조치는 이 3국 간의 무역협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멕시코에서 만드는 차량을 미국 수출할 때 기본 2.5% 관세를 부담하는 외국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은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다음 달 2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밝혔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달리 이번에 예정된 상호 관세는 그 어떤 면제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고 나면 또 바뀌기 때문에 바뀌니까 이 말이 믿을 계속 수 있을까? 갈지.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설전을 네.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나면 바뀌고 만나면 싸우는 형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도 총리와 이제 전화 통화 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고 나서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트루도 총리가 이제 캐나다, 멕시코 국경 통해서 마약, 펜타닐 이제 이렇게 진통제성 마약인데 이게 이제 미국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건지 대책은 없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얘기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도 총리가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덧대서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느낄 것이라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힘을 한 번 더 실어줬습니다. 두 사람 간의 전화통화가 약 50분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라고 말하면서도 어쨌든 캐나다의 펜타닐 유입 대응 노력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도 이번 전화통화에 대해서 상호 관세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좀 사실상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소식 전하면서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에서 타협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트루도 총리도 X에 글을 올리면서 네. 미국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국, 가장 가까운 친구
캐나다를 상대로 해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이성적이지만 싸움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취임한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사실상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국내 비판이 있었고요. 결국 지난 1월 달에 사임 의사를 밝혔고 네. 오는 9월 달 후임 자유당 대표가 선출된 대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미국과의 분쟁은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다퉈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했는데 내용은 반대쪽은 예,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한 사람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반면교사입니다. 네. 앞에도 잠깐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면전에서 싸움을 벌였죠. 말싸움.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한 적 있냐, 왜 안 하냐 라면서 윽박질렀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세 부과는 또 하루 만에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네.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만 보더라도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들어주고 말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가능하면 이런 앞의 상황들을 잘 보고서 네. 조심조심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네,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국제 정세를 봤었을 때 러시아, 중국, 북한이 좀 같이 손을 잡는 모습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합쳐지면서 자유진영 힘이 무너질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안보 무임 승차론 왜 돈을 안 내냐 네, 미국이 안보를 네. 제공하는데 돈을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와다 다케시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제공을 일단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단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급은 삼가겠다라고 말을 아꼈고 가능하면은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 관련국들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꼬투리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실 일본은 미국의 안보 없이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안보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특히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고 네.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꾸 뒤로 빠지는 모습이고 일본은 잡고 싶어하고 근데 거기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좀 수모를 당하는 일본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 자민당도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 익명을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문제도 이렇게 다루면 어떡하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성과가 나온다면은 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도 같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걸 일본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례가 그렇죠.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사실 미국과 유럽 동맹국 이런 건데 지금 그 구도가 깨지면서 일본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단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한쪽에도 절대 설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주요 7개국이 단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을 필두로 해서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본도 자민당의 국방부의 한 의원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도 뭔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위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경제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국방 안보 분야에서도 이제 특히 네. 동아시아 지역 네, 예, 힘을 좀 길러야 된다. 맞아요. 근데 쉽지 않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일본이 조금 이제 사태를 지켜보자 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전쟁터가 된 의사당이네요. 네. 야당 의원들이 의사당에 연막탄과 체류탄을 던져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발생한 일인데요. 세르비아 야당 의원들이 의사당 내부에서 연막탄과 체류탄을 던져서 최소 국회의원 3명이 다쳤고요. 이 중에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네. 이날 의원들이 대학 교육을 위한 기금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야권에서는 이번 회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밀로스 부셰비치 총리와 그 정부가 물러나야 되고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래서 여권과 야권 간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부셰비치 총리가 지난 1월 28일 날 기차역 지붕 붕괴 참사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세르비아 법에 따라서 총리 사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30일 안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네. 작년 11월 달에 세르비아 제2의 도시에서 기차역에서 콘크리트로 된 35m 야외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무려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이 기차역이 1964년에 건설되긴 했는데요. 2021년에 중국 기업 컨소시엄 통해서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됐고 다시 문을 연 지 4개월 되지 않아서 무너지면서 세르비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리가 공석인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야당은 지금 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네. 현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다라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겁니다. 아. 일부 의원들이 의장석에 돌진하면서 경비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네. 그 과정에서 누군가 연막탄과 체류탄을 던졌고 의회 내 연기가 가득 피어오르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당 밖에서 또 시민 수백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는데요. 네. 이 보수공사 관련해서 문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숨기는 것 아니라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요. 네, 네. 거기에다가 시위대들을 체포하면서 강경 진압하자 대학생까지 가담하면서 지금 몇 달째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반부패 시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돈을 받고 폭력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조기 총선 사임 요구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개 속인 세르비아 네. 전국 그리고 맞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다음 키워드 방관자가 될 수 없는 위험한 세상. 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건데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서 핵 억지력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하면서 유럽 문제에 대해서 발을 빼자 독일, 프랑스가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건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유럽인의 안전을 위해서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그 인물인데요.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핵보호 없이도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면서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적어도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 모두에게 정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유럽을 위한 프랑스 핵 우산론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면서 이 얘기가 지금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정치권 내부에서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프랑스 핵 억지력은 프랑스를 위해서만 써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좀 나라들 간에 약간 입장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마크롱 대통령 얘기는 미국이 우리 편에 남아있을지 않을 경우를 일단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국방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거라고 누가 믿겠냐. 더 진격하면은 이걸 누가 막을 거라는 그럼 거죠. 유럽으로 넘어온다 네. 이런 그래서 위기감이죠. 이 위험한 세상을 직면한 구경꾼으로 우리가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6일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긴급 정상이 열렸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서 이때 회원국들 간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유럽의 방산업체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럽이 스스로 힘을 기르자 이런 네.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옥시토신의 힘인데요. 네. 옥시토신은 일명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예. 그래서 유대감, 배려, 사랑에 관한 호르몬인데요. 쥐들에게도 이런 호르몬 영향 때문에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생쥐 실험하면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뭐 네. 약품 테스트 이런 걸 많이 하는 건데요. 쓰러진 동료 쥐에게 입으로 소생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네.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있는데요. 네네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쥐의 응급 조치에 관한 실험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에 게재했습니다.
연구진이 마취 상태에 있는 쥐와 정상 상태 쥐를 한 공간에 두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상적인 쥐가 마취 상태의 쥐가 움직이지 않자 혀를 끌어내기도 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 주변을 물어뜯으면서 이렇게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 사람이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연출을 한 겁니다. 연구진은 쥐의 이런 행동이 평균 13분 동안 지속이 됐다고 밝혔고요. 네. 이 가운데 절반의 시간은 이 마취된 동료 쥐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움직인 데 썼다고 합니다. 쥐의 이런 응급조치는 실제로 마취된 쥐가 깨어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응급처치를 받은, 네, 너무 신기하죠. 와. 응급처치를 받은 쥐는 다른 쥐보다 빨리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네. 연구진 얘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이 쥐가 그냥 아무런 쥐한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느끼기에 좀 더 친숙한 동료에게 구조 활동을 할 시도가 더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아. 유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연구진은 움직이지 않는 쥐를 돕는 정상쥐의 행동이 뇌 편도체와 시상하부 영역에서 나오는 옥시토신, 이것과 방출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 이 옥시토신이 유대감 형성하고 배려, 사랑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동료를 돕는 정상쥐의 행동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동물에도 이런 사회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의식을 잃거나 고통받는 동료 구성을 돕는 행위가 많은 다른 동물에서도 나타나는 사회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앞서서 우리가 뭐 네. 국제 뉴스에서 싸우고 맞아요. 갈등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쥐 갑자기. 실험에서 이렇게 유대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네. 다시 깨닫게 된 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네. 많은 것 그 같습니다. 쓰러져 있는 쥐를 깨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데 네. 한쪽에서는 전쟁 났는데 그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기보다는 뭔가 필요한 걸 빼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짧게 아마존에서 로드킬 피하는 방법 마지막 키워드인데 네. 전해주실까요? 그물 위로 육교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동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고안이 된 건데요. 네. 이 프로젝트는 페르난드 아브라는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로드킬 당하는 원숭이를 보고 이거 뭔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아마존이 물론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열대 우림이 합니다만 지금 많이 개발이 돼서 중간에 도로가 나 있는데요. 그렇죠. 그 도로 때문에 야생 동물들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반대쪽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그물 다리가 설치가 되면서 원숭이들이 그걸 건너가서 그 네. 이후로는 좀 이렇게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좀 고속도로 위로 네. 나무를 타는 야생 동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있는 야생 그물다리가. 그물 육교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게 사랑도 여전히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퀸의 노래입니다. Good Old Fashioned Lover Boy 함께 듣겠습니다. I can dim the lights and sing you songs full of sad things. We can do the tango just for two. I can serenade and gently play on your heartstrings. Be a Valentino just for you. Ooh, lover boy, want to dance tonight? Hey boy, set my alarm, turn on my charm. That's because I'm a good old-fashioned lover boy. Ooh, let me feel your heartbeat grow faster, faster. Ooh, can you feel my love heat? Come on and see to my heart, seat of love, and tell me how do you feel right after all? I'd like for you and I to go romantic. Say the word, your wish is my command.
passion in the good old fashioned school of lover boy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군 포탄 오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고로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교회 한 동과 주택 2채가 일부 파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계류 법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사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의 2.2% 상승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로 상승폭이 둔화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이 1,055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연소득인 2,554만 원의 41.3% 수준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어난 화재 2만 6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불이 가장 자주 난 계절은 겨울이었지만 산에서 발생한 화재들의 경우 2건 중 1건은 봄에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관계 설정에 나선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두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파키스탄 카라치 박성준 통신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54년 만에 무역을 재개했네요. 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1971년 분리 이후 처음으로 직접 무역을 개시했으며 첫 정부 승인 화물이 패심 항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 계약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무역공사를 통해 파키스탄 쌀 5만 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한 2월 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 화물을 운반하는 파키스탄 국영 해운회사 선박이 처음으로 방글라데시 항구에 정박하여 해상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들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두 나라가 1971년에 분리된 이후에 사이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은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하면서 탄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으로 한 나라였으나 두 지역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인도 대륙을 중심으로 북서쪽 끝에 지금의 파키스탄이 위치하고 동쪽 끝에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두 국가는 직선거리로 약 1,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네. 게다가 서파키스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자 동파키스탄은 1971년 독립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방글라데시로 분리됐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수년간 긴장 관계였었는데요.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몬순 혁명이 발생하면서
파키스탄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혁명, 몬순 혁명으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축출됐죠. 근데 이 혁명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관계 개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네, 방글라데시의 하시나 전 총리는 15년 집권하면서 인도와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 8월 하시나 전 총리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피해서 도망치듯이 인도로 도피한 이후 과도정부 체제가 들어섰고 이후 파키스탄과의 관계 회복에 나선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임기정부의 수석 고문인 무하마드 유누스는 파키스탄 총리와 2차례 만났는데요. 네. 유누스 고문이 아직 모디 총리와 직접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방글라데시의 임시정부의 외교적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두 나라 사이의 외교가 원활해질 텐데 그럼 무역 관계도 더 좋아지겠죠? 네, 2021년 이후 6%의 성장률을 기록한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반면 파키스탄은 상당히 뒤쳐져서 작년에 2.5%의 성장률만 기록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와의 외교관계에 성공적으로 되살릴 것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와 전략적, 경제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방글라데시와 황마나 의약품용, 의류는 파키스탄에서 주목받는 품목으로 파키스탄의 틈새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고요. 네. 반면에 2024년 8월에는 12월 사이의 양자 무역은 27% 증가했으며 파키스탄은 1년 내에 방글라데시와 연간 무역을 현재 수준의 4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최고 무역 기관인 1월 13일에 공동기업 협의회에 설립해서 양해각서를 서명했고요. 또한 두 나라의 직항편과 온라인 비자가 포함돼서 네. 여행과 비즈니스 교류가 더 원활하고 활발하게 쉬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면서 남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도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러한 관계의 부활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는 힘의 균형이 바뀌고 인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오랫동안 인도의 동맹국이었지만 새로운 리더십은 외교 정책 우선순위로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인도는 이런 변화에 점점 우려하는 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관계 강화와 중국의 개입은 인도의 이 지역 영향력을 상당히 감소시켜서 외교 정책의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동맹이 양자관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지역의 지정학적인 중요한 순간으로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 옆에 있는 큰 나라들이죠. 뭐 인도, 중국 같은 경우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이런 밀착 관계를 좀 눈여겨 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국방 분야 협력일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양국의 군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여러 차례 회담이 이어졌는데요. 네. 파키스탄의 군부는 두 나라를 형제 국가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군사적인 유대관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접근은 중국 변수와 맞물려서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JF-17 썬더 전투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인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입장에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인도 북부, 동부, 북동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시나 정권 하에 인도와 깊은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직접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아시아 지역에도 좀 지형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주로 썼던 방법 관세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해운사들을 상대로 입항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관세와는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미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도 많이 했죠. 네. 네, 입항료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또 다른 뭐 세금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뭐 비슷한 건데 네. 보통 국제 무역은 대부분 배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어떤 제품을 수출한다 그러면 부산에 가서 배에 실은 뒤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항구에 입항을 해서 이제 물건을 하역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어느 항구든 들어가려면 선박 입출항료라고 하는 걸 내야 하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 부산항의 경우에도 톤당 135원 정도 되는 돈을 내요. 물론 시설 운영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네.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어느 나라 항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네. 배에 입항료를 매긴다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의 입항료 부과는 조금 많이 달라요. 부과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한데 네. 오로지 중국 배만 타깃으로 하고 중국 배라고 하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뭐 톤당 135원이랑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데 네. 아마 뭐 전례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말이 좋아 입항료지 중국 배는 앞으로 미국 항구에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선언이랑 뭐 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가만히 또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면서 맞습니다. 일단은 엄청나다는 게 어느 정도나 내는 건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입항료 부과 대상은 총 3가지 유형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중국 해운사면 선박 한 대당 최대로 내야 하는 입항료가 100만 달러예요.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5억쯤 되죠. 이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중국 해운사가 아니더라도 네. 뭐 중국에서 만든 배가 선단에 단 한 척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선봉량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 선봉량 기준으로 그 부과를 하기도 하고 네. 대수 기준으로도 부과를 해서 여기서 최대 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억을 내야 합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단 또 중국의 배를 만들어 달라고 발주한 해운사도 있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선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배가 있다라고 하면 뭐 최대 100만 달러. 그다음에 대수가 일정 비중을 넘어가게 되면 또 10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최대한 2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억쯤 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와 원래 이제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관행? 관행 뭐 네. 이런 건가? 네.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일단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거고 네. 일단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최대 150만 달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해지긴 네.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비싸긴 그렇죠. 한데 네. 뭐 이렇게 하면 야 그거 못 큰 감당하겠어. 회사인데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조금 와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USTR 공고문을 뭐 자세히 살펴봤는데 네. 거기에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는 입항료를 누적해서 그리고 추가해서 부과하겠다. 뭐 정확히 어떻게 누적하고 추가할지는 뭐 추가하는지는 뭐 세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중국 원양해운이라고 하는 중국 국영 해운사가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배로 미국항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고 물론 네. 당연히 중국 해운사기 때문에 새로 발주한 대부분의 배는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최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입항료 부과 기준 1, 2, 3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최대 그게 다 450만 더해야 달러. 돼요. 맞습니다. 어. 450만 달러 입항료를 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5억쯤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과한 입항료 대비해서는 5만 배 정도 되는 입항료를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 2, 3번 해당되면 하나는 뭐 면제해주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다 더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에, 아마도 뭐 외신이라든지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는 최대 150만 달러라고 썼던 것 같은데 네. 여튼 정확히 공고문에는 누적적으로 누적, 추가해서 추가 이런 단서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부과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 숫자라서 감이 조금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부과한 발표 당시에 상하이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컨테이너 선박의 운임이 네. 1TEU, 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 한 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 한 개당 1,453달러였어요. 네. 보통 1만 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해운사의 주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코스코가 상하이에 짐을 가득 싣고 1만 TEU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네. 매출액이 대략 1,453만 달러가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보통 LA 롱비치항에 하역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만 매출의 30%인 450만 달러 입항료를 물론 최대치긴 합니다만 예.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또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항구 두세 곳을 거칩니다. 그러면 대략 절반 정도를 채워서 돌아오는 게 보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1만 TEU급 노선이 한 번 왕복을 하게 됐을 때 상하이에서 미국 네. 서부까지 그러면 대략 매출이 2,200만 달러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총 3개 항구를 거쳤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450만 원 곱하기 3이 곱하기 되는 3. 겁니다. 그러면 1,350만 달러. 와. 그러면 2,200만 달러 매출에 60%인 1,350만 달러를 미국의 입항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 너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중국 배에만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일단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 네.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발단은 2024년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잖아요. 네. 그때 전미 철강 노조를 비롯해서 5개 노조가 콕 찍어서 중국이 조선업에서 매우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라면서 USTR에 조사를 해달라고 청원서를 냅니다. 네. 미국의 무역법 301조가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네. 다른 나라가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그게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USTR이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난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USTR의 결론은 중국이 정말 반칙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어떤 반칙일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뭐 알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자꾸 까먹는 사실 중에 하나가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전히 계획 경제적 요소가 상당히 강해요. 예를 들면 공산당이 5개년 개발 계획, 네. 뭐 옛날 우리도 많이 썼던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선박 건조 능력을 얼마까지 올려라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게 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지원책이 따라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배 주 원료는 후판이라고 하는 철강이에요. 예. 중국의 국영 광물 기업들이 일단 후판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싼 석탄을 제철소에 넣어서 제철소를 굉장히 싼 값에 돌리게 하죠. 그리고 여러 제철소를 경쟁을 시켜서 과잉 생산 체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판을 아주 싸게 조선소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후판 가격은 경쟁국인 우리나라 일본 대비해서 반값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뭐 여기서 끝이 아닌데 뭐 코스코 같은 국영해운사, 그다음에 군대 이런 곳에서 발주를 또 엄청나게 해줘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해외에서 뭐 선박 건조를 맡긴 선주들에게는 중국 국영은행이 수출 금융을 핑계로 굉장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조선소끼리 경쟁을 시켜서 뭐 똘똘한 놈들, 뭐 속된 말로 똘똘한 놈들만 살아남게 만든 뒤에 예. 공산당이 이 조선소를 하나로 통폐합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탄생한 게 중국 선박공업집단 CSSC라고 하는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데 이렇게 중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 물량의 70%를 가져가게 된 거예요. 네. 하나의 과정마다 다 마음에 안 들었겠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배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사실 배만 많이 만드는 거라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해군, 아, 그렇죠. 군사력이랑 네.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2023년에 미국 해군 정보국의 브리핑 슬라이드라고 하는 게 한번 유출이 돼서 뭐 공개가 됐는지 유출이 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미국이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10만 톤급 함선이나 잠수함을 한 대 만들 때 중국은 200척의 함선이나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이미 중국 해군이 2015년에 미국 해군의 함선 수를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함선 숫자가 뭐 해군력을 재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긴 그렇죠. 하죠. 이 정도 차이 나면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내부에서 중국을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네. 여기에 대해 미국도 더는 조선업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존슨 액트라든지 선박건조 차등 보조금 같은 걸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이 존슨 액트는 어떤 걸까요? 뭐 이건 좀 유명한 법이긴 한데 네. 1920년에 만든 법이에요. 그때 미국 내에서 상품 수송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상품 수송을 배로 할 때는 네. 미국에서 만든 배이어야 하고 네. 최소한 미국인이 75%는 소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원이 75%는 미국인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네. 지금이야 뭐 사실 미국 내에서 상품 수송하는 것보다는 국가 간 무역이 많아지면서 조금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네. 여튼 이런 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박 건조 차등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이 외국보다 높을 때 그러면 미국 정부가 최대 50%까지는 차익을 보존해주는 보조금이에요. 아. 이런 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조선업이랑 해운업에서 전 세계 선두를 달렸던
나라이기도 해요.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사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 해운이라고 하는 해운사입니다. 뭐 네. 우리나라로 말로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라인이라고 하는 해운사가 있었어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배상금 명목으로 그 독일의 전기선을 압류해서 만든 사실 국영 해운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해운사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고 해운사가 크니까 배가 발주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조선업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던 거죠.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가 부상하기 직전까지.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잃게 된 건가요? 이 정도 규모. 계기가 있는데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네. 레이건 대통령이 사실 뭐 신자유주의, 그렇죠. 시장주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이거 시장 원리에 바꿔야지 국가가 왜 이런 대통령을 쓰고 있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선박 건조 차등 보조금을 일단 없애버려요. 그래서 1981년에 69척이었던 미국 대형 상선의 주문량 이게 8년 뒤에는 0척으로 줄어듭니다. 오. 당연히 뭐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발주가 안 들어오겠죠. 네, 네. 그다음에 해운사도 마찬가지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1978년에 미국 해운은 말콤 맥린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팔려요. 네. 이 말콤 맥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사실 국제 무역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컨테이너 박스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는 네, 너무 네.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걸 발명해서 떼돈을 번 사람인데 이 맥린이 그 미국 해운을 인수한 뒤에 굉장히 빚을 많이 내서 배를 많이 건조를 합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원책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1986년에 결국에 파산하는데 그렇겠네요. 미국 해운은 파산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 미국 조선업과 해운업이 순식간에 몰락을 했던 거죠. 레이건 대통령은 또 왜 그렇게 갑자기 뭐 이거는 사실 추정이긴 합니다만 네.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당시엔 우리나라와 일본이 배를 너무 잘 만들기도 하고 네. 싸게 그리고 동맹국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분업화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요. 배 만드는 건 일본이랑 한국에게 맡기자. 그렇죠. 뭐 우리를 뭐 예를 들면 배신할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네, 그러면 보조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의 조선업 분업화는 뭐 괜찮다. 생각을 했고 이게 사실은 2010년대까지는 그대로 쭉 이어졌죠. 네. 최근 10년 새에 확 바뀐 겁니다. 중국이 조선업을 장악했고 해운업에서도 유럽에 버금가게끔 덩치를 키운 데다가 뭐 전 세계 항만 한 100여 곳에 뭐 운영권을 확보할 만큼 뭐 해상 권력 장악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해상 권력이라고 하는 게 패권 국가의 필연 충분 조건 같은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밀릴 수도 있겠다는 위협감을 미국이 뒤늦게 느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입항료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조선업이 네.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명확할 텐데 네. 중국 배 입항료 부과는 일단 이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은 돼요. 앞으로 중국의 화물선 건조를 맡기는 이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배로는 미국 너무 시장에 들어갈 수 비싸지니까. 없고 미국 시장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을 그렇죠. 하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튼 해운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중국 선박은 입항료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운임이 높아져서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네. 실제로 독일의 하팍로이드라고 하는 해운사가 있습니다. 뭐 전 네. 세계 한 5위쯤 되는 해운사인데 최근 중국에 발주하려던 컨테이너 선박 건조를 우리나라 한화오션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가 뭐 지난달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입항료 부과 말고도 이번 조치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국제 상품 운송 규제라고 하는 거 신설합니다. 뭐 이것도 제가 뭐 의역을 한 거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 조치가 시행이 된 이후 7년이 되면 네. 미국에서 운송이 되는 국제 운송 물량의 15%는 미국 해운사 그다음에 미국 국적기를 꽂은 선박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중에 5%포인트는 미국에서 만든 배이어야 한다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해운사도 필요하고 미국 조선업도 필요한데 미국에서 이걸 뭐 전 세계를 장악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능력은 갖추겠다라고 하는 걸 그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에 발의된 미국을 위한 선박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아직 뭐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아마도 통과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이랑 동맹국 등에서 만든 250여 척의 배로 전략적 상업 선단을 꾸리겠다. 뭐 이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네. 뭐 결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조선 해운업의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표현도 맞겠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네. 같이 하는
그런 구조로 다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만에 뭐 조선업이랑 해운업의 부활을 외쳤던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좀 반사이익이 있겠는데요?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뭐 보기는 앞서도 해야 말씀해 되겠습니다만 주셨지만, 네. 일단 중국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발주가 갈려던 물량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나오는 발주 물량, 뭐 전략적 상업 선단이라고 하는 250여 척에 네. 그것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미 해군 선박의 유지 보수 사업 때문에 최근에 그 조선업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조선업 주가가 한 번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인 HMM도 조금 수혜를 볼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시아 미주 노선 1등 같은 경우는 중국 코스코거든요. HMM은 10위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뭐 선박 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긴 한 겁니다만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박 중에 중국배가 한 척도 없어요. 오. 물론 이게 기준이 컨테이너 선박이 될지 아니면 화물선 전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컨테이너 선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수수료 없이 미국 항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해운사가 대만의 양밍이라고 하는 해운사랑 우리나라 HMM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코스코가 이제 잃어버리는 시장을 HMM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상황이 어떻게 갈지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중국에 눌려있던 조선업과 해운업에 볕이 드는 것만은 뭐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모처럼 좀 좋은 우리나라에는 맞습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만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전해드리면서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